네, 이제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일상 회복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금 이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 건가요? 이 일상회복위원회는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예.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요. 그래서 예. 그 안에는 방역 전문가도 있지만 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도 방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문의 역할, 의견 수렴 뭐 이런 정도고요. 분야가 4개인데요. 하나가 경제, 민생, 두 번째가 교육, 문화, 자치, 안전, 방역, 의료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방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뤘던 방역 쪽이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마지막 또 이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 모두 발언을 보면은 뭐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래도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역과 관련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총리가 얘기한 건 이제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단계적, 점진적 일상 회복을 이제 강조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수칙이 전부 원위치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로 쓰는 것이 백신 패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본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접종률, 그 다음에 이제 재택 치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종자들에게는 조금 그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네. 완벽하게 뭐 하루아침에 일상으로 다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일상이 바뀌어 나갈 텐데요. 코로나와 공존하는 일상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 안 된다 이런 모임도 이제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백신 맞으면 자정까지 식당을 또 이용할 수 있고 경기장, 공연장, 콘서트도 지금의 인원보다는 많이 또 관람할 수 있고 이제 가을 야구 시작되는데 직관 허용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아마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이제 서서히 방역이 완화가 되고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국민들은 일상의 취미 생활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도 지금의 6인에서 8인으로 좀 모임을 확대를 하고 영업 시간도 지금의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를 하면 이제 뭐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과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 이러한 제한은 백신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저는 예.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경기장이나 야외 이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스크만 잘 쓰게 되면 야외라도 사람들이 모여도 크게 위험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만 돼도 일상이 확 달라진 느낌이 들 텐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난 분들이 많아서 모임 인원 풀고 12시까지 식당 이용할 수 있으면 송년회가 엄청 많아질 거다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네, 송년회를 하게 되면 지금 8인까지 만일에 완화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고 그렇죠. 본인들은 한 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들이 한 공간에 있다 보면 그중에는 분명히 뭐 돌파 감염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접종자가 또 무증상 감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상자에 의해서 무증상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확진자 수가 뭐 10,000명에서 수만 명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의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완료하신 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공간도 가능하면 여러 명이 갈 때는 하나의 그런 공간에서 예. 좀 모임을 하는 식으로 하고 12시까지로 뭐 우리가 연장이 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완화 조치들이 가능해 보이는 만큼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게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닌데 방역 당국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그 이달 안에 그 목표로 했던 그 70% 접종 완료,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령자는 90% 이런 그 목표들이 달성이 되면 일단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전제 조건은 2주 정도의 면역 형성 기간을 더한 거니까요. 10월 말쯤에 접종이 목표에 달성을 하면 이제 10월 둘째 주쯤 되는 거고요. 아마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아마 20일 초반대쯤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2주 후니까 다음 달 초쯤에는 첫 번째 이른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게 네. 아마 그 틀은 내일 모레 발표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의 네. 기간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러게요. 기간을 뭐 네. 2주로 둘지 3주로 둘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체제가 전환되는 거니까요. 뭐 거기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발표되는 이 거리두기가 일주일이 된다면 이제 뭐 그 이후부터는 단계적 그 일상 회복이 시행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 그 예상과 달리 어제 나온 얘기는 일단 이번에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유보 조치에 추가되는 방역 완화 조치들이 좀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주 연장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결혼식이라든가 예. 뭐 이런 그 돌잔치 모임이 확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른바 이제 백신 패스 조치의 하나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붙이면 뭐 2배나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위드 코로나 조치로 가는 징검다리 시점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몇몇 다중 이용 시설의 인원 제한을 좀 풀 가능성이 있다. 예. 영업 시간도 풀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김무겸 총리도 오늘 백신 패스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백신 패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 새로운 바코드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그 접종 완료 그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예. 지금의 그 우리가 접종 완료가 이미 네 가지의 수단으로 그 확인이 되잖아요. 뭐 종이도 있고 앱도 있고 뭐 전자증명서도 예.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걸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백신 패스보다도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네.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 예. 그다음에 백신을 맞지 않았던 분들이 패스와 똑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 PCR 검사 증명서를 어떻게 그렇죠. 가고 그 유효기간을 어떻게 줄 거냐. 네. 그 유효기간을 길게 줄 수는 없어요. 2, 3일 정도 주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2, 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서 소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작지만 조금 그 여러 사람들이 관여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방향을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주로 얘기 나오니까 어린이들. 그렇죠. 백신을 지금 맞을 수 있는 처지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백신 패스를 면제해 줄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취합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도 잘 조화롭게 이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하면요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보완책이나 대책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이제 우리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는 방역을 한 번에 완화를 해서 다들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사례로 해서 점진적으로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을 좀 완화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위드 코로나 갈 때 가장 중요한 의료 체계가 받쳐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를 우리가 확대를 한 상태에서 중환자 병상은 지금 상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기본적으로 해외를 보면 60에서 70% 이상 2차 완료가 됐을 때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했었고요. 좀 더 바람직한 거는 전 국민 80% 이상이 좀 완료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80% 완료 상태에서도 확진자가 인구 대비 한 2만 3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3,500명이 우리나라 인구수로 대비하면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위드 코로나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00명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9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신 것 그런 같은데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계속 겨울이 되게 되면 이 예.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력이 높아지죠. 또 그 사이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할 수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 최악의 상태를 고려한 거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5천에서 1만 명 정도는 겨울이나 내년 봄에 유행을 다시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 가면 모든 게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는 최대한 실내에서는 당분간 우리가 네. 착용을 해야 되고 모임이나 이런 곳에도 최대한 짧은 시간 모임을 하게 되고 아까 말한 그런 망년회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으시는데 문제는 식사가 끝나고 대화 중에도 마스크를 다 벗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세요. 근데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감염 차단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일상 회복으로 간다라고 하면 마음부터 풀어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로 간 나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점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걸 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운동을 할 때라든지 지금은 관객들이 이제 야구를 보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거리만 조금 떨어져 있다면 예. 이 바이러스가 만일에 호흡수에 나오더라도 자외선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대부분 자외선에 사멸할 수 있고 또 이런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나온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땅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선적으로는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이런 관객이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된다면 이런 돌파 감염 사례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0.3% 정도 나오는데요. 돌파 감염 하신 분들이 바이러스 양이 비슷하게 초기에 나오지만 굉장히 양이 빠르게 사멸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저는 크게 위험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이들 공원에서 뛰어놀 때만큼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되는 시간이 곧 오는 건가요? 네,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확진자 현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비해서 200명 정도 늘어난 상황이긴 한데요.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 같은 경우는 감소세를 보인다.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해야 될 그 단어들일 겁니다. 중증 화율, 치명률 이런 것들. 중증 화율을 보면 지난 1월에 3.16%인데요. 지난 8월에는 2%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치명률도 1월에는 1.43%인데 8월에 0.35%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상당히 줄었고요. 아직 독감 수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당국에서도 처음으로 인정을 했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접종률이 70%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급속한 확산세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잡히지 않는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돼서 대부분의 그런 규제가 풀리게 되면 물론 환자들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천우임 교수님, 저희가 뭐 이제 백신 얘기하면서 모더나가 좋냐, 화이자가 좋냐, 얀센이 좋냐 이런 얘기를 오랜 시간 해왔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백신은 일단 화이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화이자 백신이 이제 가장 먼저 이게 mRNA 백신으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했고요. 또 이제 가격 면에서도 모더나가 조금 더 비싼 면이 있고 생산력 자체가 화이자가 모더나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만큼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보다 거의 10억 회분이 더 많이 분배가 됐고요. 예. 또 이제 가격 면에서도 이렇게 부유국에는 조금 비싸게 받고 저소득국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원가로 또 분배를 해주고 있기 그랬군요. 때문에 또한 이 부작용 자체는 적으면서 효과면이 월등하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네,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르게 백신을 우리가 분배하기 위해서는 예. 가격을 좀 잘 사는 나라에 조금 더 받고 예.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이나 뭐 오스트리아, 남미, 터키 세계에서 처음에 이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나라도 지금은 다 파이자 백신으로 바꾸고 있어서 여러 면에서 최고 인기 백신으로 등극을 한 것 약간 뭐 같습니다. 부작용 차이도 있는 건가요?
부작용이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이제 그런 부작용보다는 예. mRNA 백신의 부작용은 우리가 심근염 정도, 그것도 젊은 층에 오고 대부분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접종 관련해서도 아직 승인이 난 거는 화이자 백신이 유일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추가 부스터는 이제 화이자 백신만 인정이 되어 있고요. 모더나 백신은 이번 주 목요일에, 얀센은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FDA에서 상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더나는 9월 1일에 이미 FDA에 긴급 승인 부스터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또 인기가 많다니까 좀 걱정인 게 화이자 우리가 부스터샷으로 결정을 했는데 물량이 또 부족할까 봐 좀 걱정이네요. 이쯤 되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예. 경제 논리가 들어가고 예. 마케팅 능력이라는 게 떠오른 겁니다. 예. 화이자나 그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는 아주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제약회사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화이자가 지금 이 백신을 통해서 올해 벌어들인 돈이 수십조 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더나 같은 회사는 우리로 얘기하면 스타트업 정도의 작은 회사였거든요. 예. 올해 만들어내는 물량이 10억 그 회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일반화되고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회사마다의 마케팅 능력 이런 것도 있고요. 부스터샷도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서 염두에 둘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FDA 학자들이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백신을 개발하는데 보통 돈이 1조에서 10조까지 들거든요. 아, 그런데 많이 드네요. 이것이 한 번 맞고 그만둘 거면 예. 그러면 백신 개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득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가 열심히 부스터샷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백신 회사들이 부스터샷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도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물량 자체는 모더나만 해도 내년에 3배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여러 개 위치해서 네. 예. 10억 회분에서 30억 회분으로 늘리고 있고요. 모든 회사가 내년에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이자나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전 세계적으로 추가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가 접종이 본격화된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 부스터샷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WHO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고르게 백신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부스터샷을 부유국에서는 좀 자제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백신이 이제 많은 나라에서 쓰이긴 했는데 그 효능 효과면이 조금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백신을 시노팜, 시노백을 맞은 그런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부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WHO가 이제 일반 건강한 성인은 뭐 부스터샷 필요 그렇죠. 없다고 했는데 네. 이제 시노팜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백신 관련해서 또 추가 궁금증을 저희가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제 이동량도 많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백신 사각지대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에 강하다고는 했는데 잘 안 옮는 건지 아니면 잘 옮을 수 있는데 중증은 안 간다는 건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감염 자체도 성인들보다는 좀 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접촉도 줄어들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아이들은 면역 반응이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런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MMR이라든 DPT 이런 걸 맞으면서 몸 안에 코로나에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오더라도 유사 반응에 의해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고 몸까지 침투를 안 하죠. 그리고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사종을 아마 자라면서 대부분 아이들이 노출이 됐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40%의 무증상이 이 아이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증이고 국내만 해도 뭐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아이들은 없거든요. 아주 드물게 해외도 나오지만 단지 이렇게 뭐 내성마비라든지 신경계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면역이 약해요. 예. 그런 아이나 뭐 암투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아이인 경우에는 저는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내 감염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접종을 완료하시고 또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초기에 뭐 콧물이나 이런 약간의 감기가 있을 때는 바로 검사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경미한 증상이 온다고 하면 감기하고 비슷하게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기처럼 예. 오기 때문에 잘 모르고 특히나 이게 바이러스 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에서 대부분 아이들은 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코감기처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조금 있으면 빨리 검사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는 조금 격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전파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감염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거의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파 감염 사례도 본인이 거의 무증상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 양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단지 이제 조금 빨리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되면 가족이 다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방역 신경을 계속 써야겠네요. 예. 자,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자, 이제 추가 접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아스트라제네카로 2회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 접종, 부스터샷은 왜 화이자로 맞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지금 추가 접종은 다 화이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추가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나라들이 다 맞았던 추가 접종이 다 화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연구가 다 화이자만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백신이 없거든요. 네. 지금 미국만 해도 화이자만 맞출 수 있게 돼 있고 이스라엘은 뭐 1차부터 계속해서 화이자만 맞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추가 접종을 통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지만 부작용은 거의 1, 2차 접종 때랑 같다 또는 비슷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들어와 있는 물량 중에 가장 많은 게 화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효능이 거의 좋고 공통적으로 좋고 부작용도 거의 차이가 없고 물량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추가 접종을 뭐 mRNA 계열로 맞는다고 하지만 화이자를 위주로 해서 맞추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부스터샷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연구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외국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화이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물량이 없는 건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초기에 많이 썼고요. 원래 도입 물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뭐 크게 맞출 이유가 현재로서는 크게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외국에 공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화이자 백신 맞는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요. 만약에 1, 2차 접종을 모더나로 했다. 이 경우에 추가 접종은 모더나로 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mRNA 백신 자체는 이거 이스라엘에서 화이자로 했을 때 부스터를 하면 예방률이 한 11배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었고요. 모더나도 본인들이 170명 정도를 부스터샷을 한 연구를 지금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RNA 백신은 다 RNA로 같은 계열로 지금 접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사용을 할수록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2번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경우에는 RNA 백신으로 지금 교차 접종을 부스터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RNA 백신을 2번 맞은 경우는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믹스 앤 매치라고 해서 다른 백신을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할 경우가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이 교차 접종 시 9배 이상 항체 반응이 올라가는 그런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2번 맞은 경우는 지금 mRNA 백신을 맞는 것이 효과 면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걱정 안 해도 되는 네, 부분이겠고요. 저희가 모더나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마지막 궁금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가 시간 지나면 뭐 백신이 다 그렇듯이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미국 FDA입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부스터샷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이건 어떤 근거로 봐야 될까요? 화이자가 원래 16세 이상 모든 연령의 부스터샷을 신청을 했지만 FDA에서 우리가 고령자라 뭐 면역 억제제, 의료인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만 허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더나는 이 화이자보다 용량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델타라든지 이런 데 훨씬 예방률이 높다고 되어 있었고 이런 2번 이상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어떤 중증 질환은 충분히 지금 예방의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없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번 목요일에 아마 정식으로 회의를 할 거고 이제 모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170명 연구를 보니 면역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건 FDA에서 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스터샷은 아직 뭐 통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차분히 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